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22년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미국 취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AICPA가 실제로 진출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분야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CPA 연봉이나 또 어떤 취업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학생, 뭐 학부생도 마찬가지고 대학원생도 마찬가지고 유학을 통해서 미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학교 선택이나 전공 선택할 때 조심하실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렇다면 미국에서 CPA로 취업하려면은 지금 각 뭐 입학 전 학생이건 입학 재학 중이건 아니면 대학원생이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까지 해서 설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연계가 되어져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뭐 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CPA가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진출하고 있는 분야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 많은 학부형들을 포함해서 학생들도 CPA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예. 뭐 심지어 경영학이나 회계학을 전공한 친구들조차도 그냥 CPA가 막연하게 어떤 뭐 공인회계사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CPA, AICPA, 뭐 미국 공인회계사를 보통 AICP로 표시하니까 그렇게 이제 저도 표시를 한 거고요. 보통 이제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를.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기업들을 말을 해요. 뭐 예를 들면 한국의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이런 뭐 현대자동차 이런 일반 기업들이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퍼블릭 컴퍼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계 법인을 말하는 거죠. 회계 법인.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법인들을 우리는 퍼블릭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사들이 프라이빗으로 갈 거냐, 퍼블릭으로 갈 거냐를 보통 이제 구분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프라이빗 어카운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일. 그러니까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게에서 어머니가 가계부를 쓰듯이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그런 일련의 기록들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배우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카운팅이고요. 그 어카운팅의 종류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 재무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리회계가 있고, 원가회계가 있고, 뭐 IT 어카운팅,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반 기업의 회계팀으로 들어가서 회계를 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한국도 그렇지만 대부분 CPA 시험을 꼭 패스하신 분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북키핑하고도 이게 조금 연관성이 있는데, 북키핑은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기장 업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장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돈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인보이스 보내고 뭐 이런 일련의 어떤 기록 업무만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앞으로 지금도 많이 마찬가지지만 점점점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것이, 그런 어떤 일련의 기장 업무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업무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점포 치고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업무들을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AICPA가 아니라 일반적인 북키퍼나 또는 이제 어카운턴트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회계사로 번역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카운턴트는 이제 회계사로밖에 번역하기가 조금 적합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이제 회계사와 AICP, 다시 말하면 공인회계사를 우리가 그냥 믹스해가지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고요. 이게 이제 번역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어카운팅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북키핑 업무라든지 이것은 CP가 하는 업무는 보통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사실은 고등학교 정도만 졸업한 분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그 기장 업무를 담당하고 일반 기업으로 가서 가장 간단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CP가 하는 업무들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CPA는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조금 더 어려운 업무들, 그렇게 여러 팀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재무 어떤 자료들을 취합해서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을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 보통 이제 컨트롤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컨트롤러 포지션으로 가는 경우들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카운턴트나 북키퍼와 CPA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앞으로 미래에는 회계사가 없어지는 직업 아니냐라고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회계사는 엄격히 따지면 사실 CPA라기보다는 어카운턴트나 북키퍼에 더 가깝다. 그것은 이미 상당 부분 다 컴퓨터가 대체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기업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뭐 회계사 합격을 하신 분들도 컨트롤러나 또는 뭐 어떤 그 어카운팅의 매니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북키퍼에 하는 업무,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전표치고 뭐 이렇게 뭐 은행 이렇게 뭐 리컨사일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그런 재무 회계 말고도 뭐 원가 회계, 뭐 관리 회계 등등의 어떤 분야마다 특별한 회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 프라이빗 어카운팅에서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하는 업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일반 기업들, 뭐 미국으로 따지면 뭐 나이키도 있을 거고 구글도 있을 거고 이런 일반 기업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반 기업의 텍스 팀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파이낸스, 이제 트레저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은행하고 뭔가 돈을 빌려오고 뭐 그 자본을 뭐 이렇게 펀딩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분배를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일련의 파이낸스 업무를 담당하는 트레저리로도 이제 CP 분들이 진출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본 기업에서는 인터널 어딧, 그러니까 인터널 컨트롤을 그러니까 내부 통제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미국의 법에 따라서 반드시 CPA를 두고 기업의 내부 통제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를 내부적으로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널 오딧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영 관리, 뭐 어떻게 보면 경영 분석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 회사가 그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팩터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더 뭔가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실제로 재무제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뭐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레이쇼 분석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이제 CPA 분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고 점점 더 진출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대한민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취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나라는 CPA는 먼저 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먼저 한국 공인회계사 시험이 거의 고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또 딱 이제 인원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래도 뭐 1000명 뽑는데 1001등 하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떤 시험이 이제 AICP 그 한국 공인회계사 시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프라이빗 어카운팅, 프라이빗 컴퍼니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대부분이 다 퍼블릭 펌으로 가시는 게 일반적이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회계법인으로 가시는 게 일반적인데 미국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퍼블릭 하는 경우도 많지만 프라이빗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한뭐 통계 자료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지난 20년 정도 경험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한국 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한 4대 6? 뭐 한 3대 7, 그러니까는 프라이빗 쪽이 한 30%, 40%, 그다음에 퍼블릭 쪽이 한 40%, 50%, 6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 쪽에 있는 어퍼튜너티로 이제 우리가 회계사분들이 CPA 분들이 진출하고 있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퍼블릭 어카운팅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퍼블릭 펌, 그러니까 회계법인들인 거죠. 근데 이제 회계법인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제 CP 한두 분이 이제 운영하시는 회계 사무실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법인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직원이 많지 않고 보통 이제 회계 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는 대부분이 이제 기상 업무서부터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 만드는 거 뭐 이제 대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텍스 업무들이죠. 세금 보고를 대행해주는 업무가 일반적으로 이제 CPA들이 하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 주요한 소규모 회사들의 업무 중에 하나고, 뭐 이제 그 CPA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중견 회계법인, 뭐 대형 회계법인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 회계법인 중에서는 빅4라는 컴퍼니들이 있죠. 제일 큰 회계법인들. 한국 같은 경우는 상장 기업이 이제 3일 회계법인을 포함해서 빅4 컴퍼니들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빅4 회계법인들이 이제 KPMG, EY, 딜로이트, PwC 이런 법인들이 있고요. 보통은 이제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친구들이 1차로 목표로 잡는 어떤 법인들을 보통 이제 4대 법인을 많이 잡죠.
자, 그런데 이런 회계 법인들에서 하는 업무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기업에서 회계팀에서 만들어야 되는 재무제표를 이제 대신 만들어주는 업무들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이제 텍스. 예, 텍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도 많지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텍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텍스 이슈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회계사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세무사가 있고 회계사 공인회계사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도 한국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뭔가 한국의 세무사에 비해서 굉장히 시험도 쉽고 하는 일도 굉장히 단순 업무에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개인을 대리해서 세금 보고를 대신해주는 어떤 그런 업무들이 주로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회계 법인에서 좀 어려운 텍스들, 예를 들면 뭐 코퍼레이트 텍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파트너십 텍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회사의 텍스는 회계 법인에서 거의 100%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텍스 쪽이 뭐 한 30%에서 40%.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어테스테이션, 이게 어딧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뭐 얼마의 수익을 남겼습니다라고 하는 재무제표를 이제 만든단 말이죠.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를. 그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프라이빗 컴퍼니의 회계팀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회계팀의 어떤 신입사원이나 어느 정도 매니저까지는 회계사 자격증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컨트롤러도 그 회사에서 뭐 10년, 20년 일하거나 뭐 CFO까지도 CPA가 없어도 사실은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CP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프라이빗 컴퍼니로 조금은 더 점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퍼블릭에 있다가 매니저 이후에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로 옮겨가지고 예를 들면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는 뭐 10년 이상 일을 해야 되는 포지션으로 회계법인 한 4년 차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재무제표를 일반 기업에서 만들었으면 이 재무제표가 제대로 룰에 따라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의견을 내는 그 작업을 우리가 어테스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적극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딧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계 감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CPA 시험을 패스해서 라이센스가 있는 그 어디터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CPA 중에서도 이제 이 어딧을 주로 담당하는 회계사들이 있는 거죠. 공인회계사들이. 이거는 변호사도 못하고 세무사도 못하고 오로지 CPA만 할 수 있는 고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텍스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것들, 조금 이제 쉬운 것들은 세무사분들도 업무 영역 면에서는 회계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할 수가 있지만 이 회계 감사는 오로지 회계사들만, 공인회계사들만, 일반 어카운턴트가 아니라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한 50%를 넘어가게 거의 이제 회계 법인들, 특히나 빅4들에서 관심을 두고 점점 더 에리어가 넓어지는 부분이 이제 컨설팅 부분이죠. 그러니까 컨설팅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 분야에.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어네스텐영이나 뭐 예를 들면 KPMG 같은 회사들이 어떤 그뭐 유학생 취업 비자를 해줬다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해줬다거나 또는 뭐 직원을 새로 뽑았다거나 이런 그 포지션들을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텍스 프레퍼레이어나 텍스 스페셜리스트나 어디터만이 아니라 컨설팅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나 경영을 전공해서 CPA를 합격한 친구들만이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해서 데이터 뭐 사이언스를 전공해서 프로그래머를 했다거나 아니면 빅데이터 연구를 했다거나 그런 친구들도 회계법인들의 컨설팅 팀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기존에 CPA 분들이 하시던 뭐 밸류에이션이나 뭐 M&A나 뭐 프렌식이나 뭐 이런 그 기존의 어떤 굉장히 하이엔드 컨설팅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계사가 공인회계사가 무슨 숫자를 만지고 뭐 장부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거는 CPA가 아니라 일반 어떻게 보면 북키퍼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점점 없어질 잡입니다. CPA는 그런 북키퍼들이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그거와는 또 상관없는 어떤 다른 분야의 새로운 영역의 컨설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미국에서 회계사들,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 더 부족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제가 이제 한 3주 전에 뉴욕에 와가지고 지금 한 3주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제 회계법인들 포함해서 이제 컨설팅하는 친구들, 뭐 후배들, 제자들 많이 보고 있는데 점점 직원들, 그러니까 CPA를 뽑기가 어려워진다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이 없다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퍼블릭 어카운팅 펌에 갔을 때는 텍스나 컨설팅이나 어테테이션 이런 세 종류의 어떤 그 에리어로 나눠져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계 사무실 한두 명 있는 회계사분들은 이제 어테테이션이나 컨설팅 업무보다는 보통 텍스 업무를 주로 많이 하게 되고 빅4는 요즘 점점 컨설팅 업무들이 많아지고 물론 기존에 하던 텍스나 어테테이션도 뭐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 이제 CPA가 미국에서 하는 업무들은 또 좀 특별한 것이 은행으로도 많이 갑니다. 은행의 어떤 여러 어떤 그 컴파일레이션이나 뭐 예를 들면은 컴플라이언스나 뭐 그 인터널 어디시나 이런 쪽도 은행에서 CPA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CPA 시험을 합격해서 은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 쪽으로 IB를 포함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숫자와 관련돼서 재무제표가 쓰여지는 곳이라면 대부분 CPA들이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보험회사도 항상 투자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 이슈, 그다음에 펜션 이슈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발생한단 말이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컴퍼니도 우리가 예를 들면 몰기지를 예를 들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개인이나 기업의 재무제표를 반드시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내가 이 회사가 얼마짜리 회사이고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프로퍼티, 그 리얼 프로퍼티 같은 그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에서도 회계사들을 고용하는 경우들이 많은 편입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이 난포 프로핏 컴퍼니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뭐 맨하탄에만 한 뭐 5천 개 가까이 있다고 하니까는요. 이 비영리 단체의 회계는 그 난포 프로핏 어카운팅은 완전히 조금 이런 아까 우리가 잠깐 보셨던 파이낸셜 어카운팅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서도 CPA를 많이 고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비영리 단체를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는 무슨 뭐 적십자사나 뭐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일만 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들을 많이 흔히 떠올리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S 국세청에서 이게 난포 프로핏이냐 프로핏이냐를 어떤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게 이제 배당의 어떤 이슈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영리단체 같은데 CPA가 한 50명 있는 기업인데 이게 비영리 단체인 경우들 많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배당을 하지 않고 물론 그 비영리 단체에 있는 회계사들도 뭐 충분히 연봉을 받고 뭐 일반 회계법인보다는 좀 적을지도 모르지만 일반 프라이빗 컴퍼니보다는 또 많은 연봉을 받고 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한 회계를 공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특별한 회계를 적용해서 일할 수 있는 분야로 가는 것도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분야들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시험을 보잖아요. 뭐 구급공무원, 시급공무원 이렇게 뭐 행정고시 뭐 이렇게 보는데 미국은 이런 공무원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를 하다가 그냥 또는 카운티, 그러니까 뭐 시티나 카운티나 스테이트 가버먼트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시티나 스테이트 가버먼트가 어떤 공무원이 되려면은 이제 신분이 영주권 이상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페더럴 가버먼트, 우리가 소위 말하는 FBI나 무슨 뭐 CIA나 뭐 IRS나 같은 뭐 아니면 페드나 요즘 많이 나오는 뭐 SEC나 이런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회계를 뽑거든요. 그런 이제 연방 정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신분에 대한 어떤 제약이 있을 뿐이지 한국처럼 시험을 봐서 딱딱 끊어서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만 취업이 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CP로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연방정부나 주정부 공무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지금 작년에만도 한 3분 정도가 CPA로서 한 20년 정도 경력을 쌓고 연방정부 FBI로 가신 분도 계시고 페드로 가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CPA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우리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CPA는 보통은 CPA 시험 어려우니까 합격해서 보통 퍼블릭 4대 법인으로 가서 4대 법인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뭐 투자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일하거나 뭐 이렇게 조금은 어떤 그 진로가 정해지는 거에 비해서 미국은 그렇진 않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회계사들을 CPA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러면 ARCPA가 취업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현황이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CPA를 취업할 수 있는 루트 또는 법적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자료를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CPA, ASCPA 같은 경우에 어느 주에서 취업이 많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제 워낙에 이제 길고 도시들이 많으니까 15만 명, 그다음에 이제 뉴욕이 11만 명, 뭐 보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취업할 때는 이제 주보다는 도시를 보시는 게 조금 더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별로 이제 그 CPA의 취업 현황을 보면, 그러니까 뉴욕 에리어 근처, 이제 뉴워크는 이제 뉴저지고 이제 저지시티 다 근처인데, 이쪽에서 이제 11만 7,800명이라고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많은 CPA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뉴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애뉴얼 미니멈 웨이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도시들보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10만 불이 넘어가니까. 반면에 이제 뭐 LA를 포함해서 워싱턴이나 뭐 시카고나 이런 쪽도 뭐 뉴욕의 뭐 절반 수준이나 3분의 1 수준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큰 도시 위주로 이런 CPA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가 H1B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계신 분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취업 비자가 H1B라는 비자고 H1B는 이제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내 전공이나 경력과 내 직무가 매칭이 되어야지만 이제 이게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비자인데 우리가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 비자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H1B를 신청을 하는 인더스트리가 어느 인더스트리가 많은지를 좀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컴퓨터 쪽, 컴퓨터 시스템이나 뭐 프로그래머나 이쪽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사이언티픽 앤 테크니컬 컨설팅 서비스 아까 제가 이제 빅4를 포함해서 그런 컨설팅도 두 번째 인더스트리에 포함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쪽에는 이제 IT 컨설팅 이제 일반 뭐랄까 IT 회사들에서 하는 IT 컨설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회계 법인들에서 뽑는 그런 컨설팅 서비스도 뭐 물론 이제 맥켄지나 보스턴 컨설팅 같은 일반 그런 컨설팅도 당연히 이게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 우리가 CPA를 해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컨설팅 서비스가 있다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세 번째가 칼리지 유니버시티 프로페셔널 스쿨들인데 이게 이제 2만 5천 명인데 이게 다 교수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공계 쪽의 취업은 대부분 이제 연구소, 대학 부설 연구소, 대학 부설 병원 이쪽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쪽은 이제 이공계 쪽에 연구원이나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약대 뭐 의사 전부 다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4등이 이제 소프트웨어, 뭐 그다음에 전자공학 5등이 그다음에 쭉 내려가 보니까는 이제 9등 정도가 이제 accounting, tax preparation, bookkeeping, and payroll service에서 이제 실리만 11,000명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년에 H1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이미 기업 같은 게 8만 5천 개인데 실제로 이제 25만 개에서 뭐 많게는 어떤 경우는 30만 개가 넘게 이제 지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비영리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 자료에서 이제 LCA는 이제 그 어플라이를 한 개수이기 때문에 비영리까지 포함해서 왜냐면 스쿨들은 대부분 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이 8만 원 쪽에 쿼터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수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어쨌든 CP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IT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죠? 거의 뭐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자공학이나 이런 조금 공대 쪽 몇 개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문과 쪽에서는 그리고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이 뭐 30대나 40대 분들이 이제 새롭게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거의 이제 미국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사 순위를 잠깐 볼게요. 회사 순위는 이제 뭐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제 1등, 2등, 3등, 4등, 5등 전부 다 IT 기업들입니다. 뭐 커그니전트나 3등이나 타타 같은 회사들은 다 인도의 IT 컨설팅 회사들이고 뭐 여전히 많죠. 그럼 이제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다 아실 거고요. 7등에 보니까 EY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대 법인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5,700명을 H1을 한 해에 지원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이 1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의 H1 비자를 받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총 토탈 해가지고 매년. 많아야 1,000몇백 개입니다. 2,000개가 안 돼요. 지원하는 게 2,000개가 될까 말까고요. 실제로 그 중에서 이제 어프로벌 받는 거는 1,000개 남짓이거든요. 그런데 EY라는 한 회사에서 5,000개를 넘게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보니까 13등 정도의 딜로이트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3,000명, 3,7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자, 이런 4대 법인들 중에서 실제로 지금 H1 비자,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의 취업 비자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는 이 두 가지 회사밖에, 두 회사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면 PwC나 KPMG는 상대적으로 지금 외국인 취업 비자를 거의 안 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물론 EY나 딜로이트 같은 이런 법인들의 지금 5,700명, 3,700명 이 개수 중에는
상당 부분이 컨설팅 쪽이 많습니다. 컨설팅. 그러니까 IT 컨설팅, 이제 컴퓨터를 전공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또는 빅데이터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거나 수학을 전공한 이런 친구들도 많지만, 그러나 절반 이상은 이제 CP들이 있는 거죠. 자, EY가 왜 이렇게 개수가 많아졌냐면, 이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EY는 다른 PwC나 KPMG는 다르게 이미 어떻게 보면은 수년 전에 인력이 CP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미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EY만 특이하게도 캐나다에다가 EY 캐나다라는 어떤 로펌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유학생 취업 비자나 영주권이나 이런 쪽을 캐나다에 있는 EY 로펌에서 이거를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그레시브하게 조금 EY는 외국인들의, 특히나 외국 유학생들이나 외국에서 경력 있는 사람들의 취업 비자 스폰서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다른 법인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타겟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 4대 법인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준비돼야 될 사항들이 많고, 그런 준비돼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세미나 후반부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게 리스트를 쫙 보니까 IT 회사나 컨설팅 회사를 제외하고는 뭐 액센처나 JP 모건 같은 어떤 그런 파이낸스나 컨설팅 회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IT 회사라는 거죠. 그 중에서 회계법인이 7등, 13등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고 외국인들을 뽑아서라도 뭔가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인력에 대한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점점 이거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세미나 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이제 많이 이렇게 만나보면은 회계사를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실제로 지금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CPA들 같은 경우에는 전복 연봉이 과거에 비해서 빨리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만큼 이제 좀 전망이 있는, 뭐 꼭 연봉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게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하는 어떤 루트를 보면 뭐 J1 비자, 그러니까 인턴 비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와서 1년 인턴십을 하고 뭐 H1B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떤 회사의 퀄리티나 뭐 여러 면을 봤을 때 그렇게 막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전공의 제약이 굉장히 많고, 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지가 오래되면은 또 비자가 안 나올 수가 있고, 뭐 또 약간 허드레인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J1 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파퓰러한 그런 루트는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파퓰러한 루트는 이제 학생 비자로 와서, 그게 이제 대학교 1학년서부터 다니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렇지 않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조금 뭐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혹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뭐 특별한 경력 많이 쌓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근데 다시 미국으로 와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루트가 결국은 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입학을 하고, 그 대학원이나 대학을 다니면서 재학 중에 인턴십을 하고, 그게 CPT죠. 인턴십을 하고, 인턴십이 없이는 사실상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CPT를 통해서 내가 정식으로 리걸한 어떤 적법 절차를 거쳐서 경력을 쌓고, 그리고 그 경력을 토대로 해서 내가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를 취업을 결정을 짓고,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보통 OPT라는 기간을 통해서 보통은 1년, 뭐 STEM 전공은 3년까지 회사에서 연봉을 받으면서 정식으로 취업해서 일을 하고, 그 OPT 기간 동안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취업 비자를 받게 되는, 그리고 취업 비자를 받게 되면은 보통 3년 플러스 3년에서 6년까지 적법하게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취업 비자의 기간 동안에 뭐 한 회사에서 꼭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있고, 뭐 다른 더 좋은 회사로 계속 옮겨 다닐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보통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게 되는 루트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하는 가장 안전하고 정상적인 루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루트를 기초로 해서 학교 선택을 어떻게 할 거고, 전공 선택을 어떻게 할 거고, 그러면 어떤 루트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고, 지금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CPT라는 거는 이제 재학 중에 보통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일을 하려면은
특히나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이 CPT 플러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뭐 미리 3월 달까지 신청을 해야지 여름방학 CPT를 쓸 수 있다. 어떤 학교는 미리 돈을 내야 된다. 뭐 교수 사인을 받아와라. 회사를 정해 갖고 와라. 이 CPT 플러스가 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2학년 여름방학에 보통 1학년 여름방학에 CPT를 쓸 수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2학년 여름방학에 내가 정식으로 CPT를 쓰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CPT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쓸 수가 있는지를 미리 알아놓고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OPT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졸업하고 나서 1년 내지 3년까지 이제 일할 수 있는 신분인데 OPT 기간 동안에 H1을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거 보통 우리가 1년만 하게 되면은 지금 H1 비자 신청을 8만 5천 개 뽑는데 뭐 20만 명, 30만 명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추첨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내가 더 이상 취업 비자를 내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OPT가 1년인 경우에 그 기간 동안에 취업 비자가 들어갔다 추첨해서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유학생들은 OPT를 플러스 2년 연장할 수 있는 스템 전공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항상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계열, 다시 말하면 이제 회계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회계사, 그냥 회계학과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회계사라고 할지라도 회계사 시험은 이제 우리 뭐 저희를 포함해서 이런 그 교육기관에서 따로 공부를 하시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는 뭐 꼭 학교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내가 OPT가 1년이냐 3년이냐가 정해지고 전공에 따라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없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공 선택을 함에 있어서 CPA 시험에 가장 가깝고 CPA와 연관이 가장 높으면서도 OPT가 3년이 나오는 전공이 있는 대학으로 또는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대학을 리서치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제 경제학이나 뭐 통계학이나 이런 분야들은 보통 FT가 3년 스템 전공이 많이 나오는데 경제학이나 통계학을 봤을 때 예를 들면 통계학이다. 그러면 CPA와는 이렇게 많은 연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통계학을 해서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분야는 CPA가 돼서 컨설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쪽을 내가 노리는 분들은 통계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스템 전공 중에서 CPA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연관성이 있는 전공은 보통 이제 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어떤 컴퓨터 언어도 조금 공부를 하면서 경영학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전공들이 개설이 되어져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또는 이제 비즈니스 어나리틱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분석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 분석이라든지 또 비즈니스 분석을 함에 있어서 보통 이제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빅데이터 어떤 그런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어떤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것도 비즈니스 어나리틱스에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을 CP와 연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앞으로 전망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CP를 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회계학이나 경영학을 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 자칫 OPT가 1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비자가 들어갔지만 취업비자가 추첨해서 떨어져 버리면 그냥 바로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을 떠나야 되는 왜냐하면 잘못하면 불법 체류가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내가 대학 선택을 할 때 꼭 그런 것들을 미리 대학원 선택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미리 검토하셔가지고 내가 OPT가 1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 체크하시는 거 좋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뭐 H1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8만 5천 개로 쿼터가 제한이 되어 있고 매년 3월에 딱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첨을 한번 하고 추첨이 된 다음에 이제 추첨이 된 사람들만 이제 서류 심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템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은 이제 내가 전공과 학교를 보진 않습니다. 대학 전공과 내가 회사의 직무가 매칭이 돼야지만 취업 비자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CPT F1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생활하는 동안에 보통 이제 대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때 보통 이제 언캠퍼스 리크루트 통해서 그때 인턴십을 들어가야지만 취업이 글로벌 기업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포를 포함해서 1, 2학년 때 인턴십을 충분히 해야 되고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언캠퍼스 리크루팅에 들어가기 전에 경력을 쌓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애매모호하죠. 여름방학 전에 이제 언캠퍼스 리크루팅이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전에 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대학들로 대학원으로 가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미국 취업에 유리한 대학이나 대학원 또는 전공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대학원이나 대학을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우리가 보죠. 뭐 입학 요건이나 영어 실력이나 뭐 세부 전공이나 학비, 뭐 생활비, 도시, 뭐 특히나 이제 대학 중에 인턴십이 가능한지, 또 어떤 회사들이 언캠퍼스 좀 오는지, OPT가 1년인지 3년인지 전공을 이제 보실 텐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뭐 꼭 회계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대학이나 대학원을 선택할 때 모든 전공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취업이 목표인 경우에. 자, 근데 대학원을 선택할 때 기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니까는 2022년 도시별로 H1 비자, 이거는 이제 회계사만이 아니라 전체 비자 신청자 수를 이제 나타내는 도시별 자료인데요. 뉴욕이 역시 이것도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렇죠? 예, 3만 개. 반면에 샌프란시스코가 14,000개, 시애틀이 12,000개, 뭐 샌호세가 10,000개 이러니까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샌호세는 거의 다 IT 기업들이죠. 그렇죠? 예, 다 이제 그 실리콘밸리 쪽이니까 시애틀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그런 IT 기업들이 많이 있고 텍사스 어스틴이나 시카고도 좀 있어요. IT 기업들도 많고 그런데 뉴욕이 그거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비즈니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뉴욕이 취업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 셀러리도 샌프란시스코는 워낙에 또 집값도 비싸고 또 IT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5만 불, 또 산호세 14만 7천 불 되는데 뉴욕은 보통 IT 취업자들보다는 비즈니스 취업자, 이제 회계나 재무나 뭐 컨설팅이나 이쪽 취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IT보다는 연봉이 조금 더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에버리지가 이제 13만 불이 넘어가니까 뭐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1억 5천 가까이 되니까 뭐 H1 비자 신청하는 사람이 이제 이니셜 처음에 신입사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력이 있는 사람도 H1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 이 정도 한 1억 5천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한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 취업을 하기, 그러니까 유학을 오시기 전서부터 내가 어떤 분야로 갈지를 좀 정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거는 이제 전공 상관없습니다. 뭐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건, 뭐 아트를 하건, 뭐 디자인을 하건, 뭐 공대를 다니건, 최소한 내가 입학하기 전에 어떤 기업들을 내가 타깃으로 할 건지를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CPA, ARCPA 취업 희망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나 전공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일단은 CPA는 가능하면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유학원을 통해서 일반 주립대들,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들어본 큰 주립대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취업하기에는 적합한 학교들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회계사로서 CP를 취업하기 위해서 적합한 학교인지 아닌지는 좀 상담을 미리 받으신 다음에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도 마찬가지죠. 전공을 정할 때 내가 학교 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거를 공부를 계속을 해서 박사학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할 것이냐를 미리 정해야 돼요.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루트를 정하는 학생이 가는 대학과 대학원과 내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는 대학과 대학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루트 중에서 어디를 갈지를 미리 정하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대학 전공을 정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학생들은 내가 그냥 일반 경영학이나 일반 회계학도 괜찮지만 그거 OPT가 1년밖에 안 나오니까 그것보다는 혹시 스템 전공이 가능하면은 스템 전공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박사학위를 할 거면은 실제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공으로 선택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CPA는 석사학위를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사학위로 충분해요. 그리고 CPA 시험을 합격하면 그것으로 내가 공부할 거는 끝났어요. 네, 어떤 학교에서 공부할 거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꼭 원하지 않는 분야가 회계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나 또는 뭐 일반 공대나 뭐 바이오나 이쪽은 석박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일반 회계 쪽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무 경력, 또 인턴 경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를 석사를 했냐, 박사를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무슨 일을 어느 회사에서 시작을 했는지, 또 어떤 경력을 쌓아갖고 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굳이 취업이 되면 석사학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회계나 경영 전공도 CPA에는 당연히 좋은 전공이지만 보통 이런 전공들은 OPT가 1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취업 비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추첨해서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계속 근무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따라서 가능하면 OPT가 3년이 가능한 전공을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한 이 스템 전공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뭐 경제학, 무조건 통계학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CPA로서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할지를 미리 좀 생각을 해서 그 분야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스템 전공이 있는 대로 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MIS 같은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공부하는 분야가 CPA의 어떤 미래와 비교했을 때 가장 연결고리가 많은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CPA 시험 공부는 별도로 이제 저희랑 통해서든지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병행을 하는 거죠. 왜냐면 회계학을 하면은 학교 공부도 하고 뭐 우리 공부도 하면서 둘 다 좋긴 하지만 자칫하면 이제 OPT가 1년밖에 안 나와서 OPT 때 추첨 떨어져 버리면은 대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면은 회계나 경영을 학부 때 해도 되겠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좀 컴퓨터에 관심도 좀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뭐 그렇다면은 내가 수학을 하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어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나 또는 뭐 경제학 중에서도 또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뭐 이런 전공들 중에 스템이 가능한 그런 전공들을 선택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보시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이제 정하고 그거에 쭉 맞춰갖고 1학년, 2학년 커리어 패스를 가져가고 루트를 가져가야 되고 대학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대학원은 뭐 거의 첫째 1학년 때 거의 취업이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1년차 때 근데 이거를 미리 정해갖고 유학을 시작을 해야지. 이거를 뭐 보통 뭐 유학원에서 많이 말하듯이 미국은 나중에 뭐 대학 가가지고 전공 바꿔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대학 전공은 3학년 때 가서 정하면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믿고서 그냥 언디사이드로 뭐 학교를 정하거나 처음에 그냥 좀 쉬운 전공으로 정해가지고 나중에 전과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유학을 하게 되면 거의 백전백패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루트를 어느 정도 내가 장래에 CPA면 CPA 쪽에서도 좀 어떤 분야로 가고 싶다는 걸 상담을 통해서 좀 이런 분야를 하는 거구나. 또 최소한 인턴십을 통해서라든지 간접 경험을 해보시고 또 리서치를 해서 좀 알아놓으신 다음에 그거에 맞추어서 전공을 정하시는 건 좋다는 거죠. 네, 비자도 잘 나올 수 있고 또 내가 공부하는데 좀 연관성도 있고 나중에 일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시되 3년짜리 OPT가 나올 수 있는 스템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할 거냐?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요, 학부생, 이제 지금 미국 유학하려고 하는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 계시잖아요? 한국에 계실 때 입학 전서부터 사실은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에 입학을 하는 순간, 이제 8월에 들어와서 9월 달서부터 학교 수업을 듣는 순간, 학교 공부하기 바쁘고 학점 관리하기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 수업 따라가는 것 이외에 뭔가 다른 공부를 한다거나 다른 어떤 경험을 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언제까지? 내년 여름방학 때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여름방학 전에 지금 내가 조금 더 자유시간이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5월, 6월, 7월, 8월 4개월이나 무려 남아있단 말이죠. 이 4개월 동안에 내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분야를 미리 사전에 공부하시는 거 좋고요. 물론 영어 공부하는 거 좋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경험은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과 일정 분야들, 뭐 IT나 뭐 회계나 마케팅이나 이런 몇몇 기업들이 지금 저희와 제휴를 맺어서 실제로 온라인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기업하고 인턴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미국도 상당 부분 아직 재택근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회사에 모여갖고 지금 일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으로 유학 오려고 하는 아직 미국에 들어오지도 않은 학생이 입학하기도 전에 미국에 있는 기업과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턴십 경험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은 회사들을 섭외를 하지는 못했지만 또 연결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이제 작년서부터 실제로 고등학생도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인턴십은 우리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이나 4학년들이 보통 미국의 인턴십은 인턴을 뽑아서 허드렛일을 시키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줄 중에서 정규 직원을 뽑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다 뭔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학생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1학년들이나 입학하기 전 학생들을 뽑아주는 인턴십을 시켜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회사들을 섭외를 하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을 막 시키려는 어떤 그런 인턴십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학생이 경험해보고 실제로 미국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회사의 매니저와 이렇게 줌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경험은 이제 실제로 회계 분야를 체험해보고, 아, 회계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게 내가 이게 적성이 맞을지 안 맞을지를 미리 사전에 한번 경험해볼 수 있어서 좋은 분야를 있고, 혹시 편입을 하거나 아주 취업할 때도 당연히 이제 좋은 경험이 되겠죠. 이런 2학년 때까지의 경험 같은 거로 3학년에는 반드시 언캠퍼스 리크루팅으로는 이제 일반 사대법인들은 전부 다 옵니다. 이제 좋은 학교들로. 사대 회계법인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회계법인이 학교로 와서 이제 리크루팅을 하게 되는데 그 리크루팅은 정규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인턴한 학생들. 그러니까 3학년 2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에 자기네에서 법인으로 와서 이제 인턴한 학생들을 미리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 인터뷰가 반드시 합격이 돼야 여름 인턴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름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OCR로 오는 글로벌 기업들의 여름 인턴십을 잡기 위해서 그 전에 1, 2학년 때 충분하게 어떤 인턴 경험도 만들어 놓고 또 내 이력서를 잘 이렇게 꾸며 넣고 뭔가 경력을 빌드업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3학년 때 인턴십을 해서 그 회사로부터 4학년 때 풀타임 어퍼를 미리 받아버리면 취업이 되는 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취업이 온캠퍼스 리크루팅에 이제 뭐가 준비가 아직 안 돼가지고 취업이 안 된 경우는 4학년 때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주위에 있는 회사들을 하나하나 다 컨택해 보면서 내가 OPT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학교 공부하면서 회사 지원하면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취업은 3학년 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3학년 1학기 때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입학하기 전서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2학년 때까지 취업 준비를 해야지만 글로벌 기업들 4대 법인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가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원격으로 인턴십을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학생들, 대학교 들어가는 입학생들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30대거나 20대 후반들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될 수는 있고요. 다만 이 대학원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선택을 하실 때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간 대학을 다니거나 이제 저녁에만 수업이 있거나 이런 대학원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이제 내가 CPT를 쓸 수 있으면 CPT를 통해서 내가 데이타임에 뭐 주 5일 근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20시간 이내로. 그런 어떤 학교를 처음부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아주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 그 학교로 빅4들이 와서 내가 그 학교의 OCR을 통해서 취업을 하겠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미 다 CPA가 합격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한국에서 경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아주 좋은 학교로 와서 그런 그 학교 리크루팅을 통해서 취업하는 목표를 잡으면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학원 오시는 분들은 내가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원 선택을 하시는 것부터가 사실은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내 목표와 루트를 정확히 정하고 대학원을 정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AICPA 미국 취업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AICPA 미국 취업, 특히나 이제 보통 이제 CPA 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프라이빗 어카운팅에서도 뭐 재무회계가 있고 관리회계가 있고 원가회계가 있고 뭐 텍스팀도 있고 트레저리도 있고 뭐 등등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은행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CPA를 해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퍼블릭 펌으로 가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퍼블릭 가는 펌이죠. 뭐 아까 말씀드린 빅4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딜러이트 뭐 EY 같은 그런데 저도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여기 컬럼비아 로스쿨에 이제 교환 교수로 와서 그때 이제 뉴욕에 이제 한인들도 처음 보고 뭐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저는 이제 이 유학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유학생 취업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교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좀 돕고자 CPA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고 또 그분들 이제 취업을 돕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는요. 뭐 제가 과거 찍어놓은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 버로 칼리지 가가지고 세미나 영상도 있던데 보니까 그때도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은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먼저 CPA 시험을 합격하고 회계법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얘들아. 먼저 회계법인을 들어가고 나중에 CPA 시험을 보는 게 미국 시스템이야.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너무 자격증에 뭔가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1, 2학년 때부터 미국은 회계법인에서 인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턴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 CPA 시험은 나중에 공부해도 돼.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했더라고요.
사실은 15년 전에 그게 맞았습니다. 10년 전에도 맞았어요. 한 6, 7년 전에도 그게 맞았어요. CP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회계법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대학으로 오는 회계법인에 내가 이력서를 제출해서 3학년 때 또는 대학원 1학년 1년차 때 내가 인턴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했단 말이죠. 그리고 CPA 시험 준비를 미리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도 괜찮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더구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험 응시 주나 뭐 라이센스는 전혀 의미가 없었단 말이죠. 물론 이건 지금도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와 관련돼서도 보통 경영학이나 회계학을 하면 나중에 추첨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만 추첨이 되고 나면 거의 다 승인이 났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최근 5년에 이제 무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회계나 경영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인턴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회계법인, 4대 법인을 포함해서 4대 법인에 입사를 해서 인턴을 잘해 가지고 입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의 취업 비자가 들어왔는데 취업 비자가 추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되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레이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뭐 제가 2020년 H1 취업 비자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점점 이민국에서 전문성에 대한 입증을 많이 요구하더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CPA 시험을 합격하지 않아도 내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라는 것만으로 전문성을 인정을 해줬는데 전개 미문국에서 야, 이 정도 포지션에는 학부에서 그냥 경영학이나 회계학 한 것만으로는 부족해. 뭔가 다른 거 갖고 와봐. 경력을 갖고 와봐. 자격증 갖고 와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유학생들은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CPA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이게 지금 최근 5년에 달라진 것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추천이 되고 나서도 거절하는 세가 점점 늘어나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는 아니지만 그 거절 사유들 중에 상당 부분이 프로페셔널리티 나는 네가 하려고 하는 직무에 너의 능력이 이게 충분히 전문적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를 갖고 와 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CPA 시험을 합격했다. 내가 이 정도로 똑똑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입증해서 이제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CP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뭐 라이센스는 필요 없습니다. 라이센스는 뭐 2년 경력 쌓으면 받는 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내 사무실 오픈할 때 필요한 거고 취업할 때는 라이센스 아무 의미 없어요. 괜히 잘 몰라가지고 뭐 어디 워싱턴주 라이센스 받고 막 이러는데 실제 미국에서 취업할 때 라이센스는 미국 경력이 필요한 것이지 라이센스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자 어찌됐건 그러나 CPA 시험 합격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비자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많은 대학들 같은 경우는 5년짜리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4년만 다니면 학사가 나오지만 1년 더 다니면 석사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유학생들 포함해서 미국 애들도 5년짜리 석사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뭐 학점 채우고 뭐 이런 거 위해서 유학생들은 그 5년짜리 프로그램을 권하지 않습니다. 학사 끝나고 OPT 하고 그리고 이 OPT 때 취업비자 받아버리면 제일 좋은 거고 혹시 이게 잘 안 되면 석사를 가서 석사하고 또 한 번 OPT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OPT를 2번 쓸 수 있는 루트로 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 미국 학생들처럼 그냥 5년 석사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문제 나중에 신청하는 거지만 하는 것보다는 혹시 지금 3, 4학년들이 있다면 반드시 학사 끝나기 전에 미리 인턴 충분히 해가지고 OCR 통해서 회계법인 한번 지원해보고 안 되면은 도시 근처에 있는 회사들에서 취업비자 한번 노려보고 OPT 때 경력 반드시 쌓고 그리고 OPT 때 취업비자 추첨해서 되면 좋지만 추첨해서 안 됐거나 추첨됐는데도 내가 CPA 지금 없어가지고 혹시 디나이얼 나면은 석사 가서 이 경력 가지고 한 번 더 취업 시도를 해보면 거의 그땐 된다는 거죠. 왜냐면 경력이 있으니까, OPT 경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OPT 쓰면서 다시 한번 취업 비자 들어가면은 석사 같은 경우는 석사 캡이 있어서 2만 개 먼저 추첨이 돼서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석사 할 때는 꼭 스템 전공을 더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취업 비자 떨어지면 또 내년에 넣어볼 수 있고 또 내년에 떨어지면 내후년에 한 번 더 넣어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전략이 너무 중요해요. 유학생들은 그냥 무작정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가가지고 학점 잘 받고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회법인 포함해서 지금 이번 주에도 두 분 만나서 이제 뭐 EY의 그 매니저분도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지금 회계법인의 현재는 유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애들을 뽑을 때도 CPA 시험 합격자를 선호하는 게 뚜렷하다는 거죠. 이게 1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물어보면은 과거에는 회계법인들이 이런 신입사원들한테 많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뭐 교육 지원도 많이 해주고 뭐 CPA 공부하라고 시간도 많이 배분해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미국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특히나 CPA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한 2년 하고 바로 다른 회사에서 연봉 더 주면 가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회계법인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미 CPA 시험을 합격한 애들을 뽑아서 어느 정도 다 웰메이드 되어져 있는 친구들을 바로바로 실무에 투입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10년 전, 15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어떤 그런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도 CPA 시험 합격하는 사람을 뽑는 것을 지금 빅4들에서도 선호한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5년 전, 10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계법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CPA 시험 빨리 공부할 필요 없어. 그때는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틀렸습니다. 지금 입학하기 전부터 공부 시작해야 돼가 지금은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인턴십 경험이 입학 전서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조금이라도 많으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프라이빗에서 그러면 또 퍼블릭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뭉치는 게 점점 더 좋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다방면의 경험을 해보고 내가 이런 프라이빗 쓰는 도 프로그램 써보고 퍼블릭 쓰는 프로그램 써보고 그런 프로그램의 키워드들이 레주메에 들어가야지 레주메가 읽힌단 말이죠. 그래서 인턴십 경험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CPA 시험 합격을 유학생들은 취업비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합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현재 유학생 AICPA 취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다른 설명을 통해서 많이 이제 얘기하지만 CPA 시험은 유니폼 시험이에요. 변호 시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주에서 공부하건 어느 주 시험으로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NYU를 다니는데 꼭 뉴욕주로 볼 필요 없고 벌몬트주로 봐도 되고 뭐 뉴저지주로 봐도 되고 캘리포니아주로 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내가 근무하는 지역과 내가 응시하는 주와 내가 살고 있는 주가 아무 연관관계가 없다. 이게 이제 미국의 유니폼 CPA 시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일하고 싶으니까 뉴욕 주권의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응시 자격은 그러나 주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스테이트 보드 오브 어카운턴시에서 응시 자격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응시하려고 하는 주의 요건을 미리 체크해서 내가 어느 주로 응시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시험 과목이 4과목인데 한국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000명, 뭐 1200명 이렇게 정해놓고 1200명이 넘어가는 1201등서부터는 이걸 탈락시키지만 미국은 명수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과목별로 몇 점 이상이면 전부 다 합격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CPA 시험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꾸준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운이 없거나 내가 공부한 분야에서 시험이 많이 안 나와갖고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냥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꾸준히 공부하면 거의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한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비해서 공부량이 3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좀 평이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 장소는 역시 내가 뉴욕에서 캘리포니아주 응시를 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갈 필요 없고 내가 뉴욕에서 내 집 근처에 가서 그냥 시험 보시면 되고 작년서부터는 한국에서도 지금 CPA 시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CPA 시험을 미리 한국에서 보고 합격을 해갖고 유학을 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4과목인데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재무 회계와 관련된 거, Financial Accounting, 중급 회계, 고급 회계,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정부 회계, 그죠? 뭐 주정부, 연방정부, 또 난포프로핏 회계도 같이 배웁니다. 비영리 기관들 회계, 이게 이제 페레라는 과목이고요. 이제 레귤레이션이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인데 이제 세법이나 상법 관련된 것들, BEC가 이제 뭐 기업 지배 구조나 경제학, 재무관리, IT, 원가회계, 관리회계 같은 것들이 BEC 과목이고 어디지? 아까 제가 처음에 회계사가 하는 일 중에 어테스테이션이 있다. 지금 회계 감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계 감사가 하는 게 마지막 어디 과목입니다. 이렇게 4과목인데요. 이게 이제 2024년서부터 좀 바뀔 예정입니다. 물론 큰 그림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하는 내용은 다 똑같고요. BEC 과목이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필수 과목 3과목에 이제 옵셔널이 이제 선택 과목 하나 게 생기는 건데 따라서 혹시 지금 CPA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4년까지 이게 2024년까지 전까지 합격하시면 합격한 과목은 이제 웨이버가 되니까 어쨌든 시험이 바뀌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내년까지 뭐 최소 2과목, 3과목은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고 빨리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집중 좀 하시는 분들이 1년 반이면 합격하실 수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상 CPA 시험을 딱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게 시험이 바뀌어버리면 바뀌고 나서 한 1, 2년은 이게 잠깐 혼란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험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빨리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응시 주가 주마다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응시 요건이. 그래서 메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이
회계감사 포함해서 15학점만 있으면 볼 수가 있는 주들이고, 특히나 학생 같은 경우에도 4학년 2학기 때 이제 응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저 몬타나주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재학생들도 볼 수가 있어요. 경영회계 24학점 따면. 그래서 이제 버몬트나 몬타나주 같은 경우에 이제 유학생들이 재학 중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주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몬타나주 응시하면 몬타나주 가야 됩니까? No. 뉴욕에서 보는 거고요. 나중에 취업할 때 몬타나에서 취업합니까? No. 뉴욕에서 취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응시주는 실제로 내가 사는 곳이나 의뢰하는 곳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 따라서 내가 학생이면은 몬타나나 벌몬트로 보는 게 좋고요. 내가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개업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캘리포니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로 내가 보는 것이 나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지는 꼭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들하고. 자, 그러면 이제 CP 시험 준비를 언제부터 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이렇게 빨리 준비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4년제 대학을 가거나 또는 2년제 전문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서 4년으로 편입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입학 전서부터 어떤 회계사 과목이 뭔지를 좀 미리 한번 살펴보고 최소한 어떤 세무 과목,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좀 볼 수가 있고 응시 자격이 없거든요. 뭐 보통 조금 빨리 하는 친구들은 3개월, 조금 천천히 해도 6개월 정도면은 이건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무사 과목하고 회계사 과목 한 과목이 아까도 겹친단 말이에요. 세법 과목이 제가 하는 거 겹치기 때문에 이런 세무사 같은 것들을 미리 조금 뭐 부담 없이 공부해 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회계사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은 학교 수업 전에 저희 캐플리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먼저 시간표를 짤 때부터 좀 같이 짜는 게 좋아요. 학교 시간표를 짤 때. 그래서 요번 학기는 이런 수업을 듣는 게 좋다. 그러면 그 수업이 보통 우리 강의에 미리 다 회계사 과목하고 겹치니까 시험 과목하고 미리 캐플리 저희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선수강하고 그 학교에 개설된 그 과목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학점 관리하기도 좋고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은 요즘은 다 유학생들이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을 듣는 경우들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근데 가능하면 4학년 2학기 때는 CPA 시험을 응시를 해서 취업 비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체 합격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대학원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전에 AICP를 합격을 하는 것을 거의 저는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공부는 어느 정도 하고 오자마자 2과목 정도는 바로 시험을 봐서 합격할 수 있게 입학 초기에 합격을 해놓은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학원 과정은 1년이나 1년 반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원 끝나고 OPT가 끝나서 취업비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일반 유학생들은 4년이지만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1년이나 1년 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인턴십은 어떻게 할 거냐? CP 시험 준비, 인턴십이 2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인턴십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예비 대학생이나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플러스 커리어라는 회사에서 이제 원격 인턴십을 이제 한 4가지, 5가지 분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상반기만 해도 지금 한국 대학생들 포함해가지고 거의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기업하고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인턴십을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특히나 유학생들은 거의 요즘은 필수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보고 미리 교육도 받고 그래서 실제로 뭐 뱅크 스테이먼트 만들어보고 그래야 그런 그 프로페셔널 키워드들이 이력서를 처음에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학년 때는 하기가 어려워요. 학교 다니면서 같이 인턴십 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학교 수업 따라가고 학점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입학하기 전서부터 좀 시작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문 이력서 만들어 보면 저희 선생님들이 수정해드리고 또 이 영어 인터뷰 모의로 해보고 미국 인터뷰 이렇게 되는 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실제 기업과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인턴십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5월 둘째 주에 시작하는 것은 12주, 또 6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시작하는 것은 6주 해서 가능하면 이제 길게 하는 게 이력서에 들어가기도 좋고 조금 부담이 덜하죠. 프로그램까지만 조금 이거를 천천히 나가는 것들이니까 아직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2주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인턴십을 하고 다음에 내가 만든 이력서를 계속해서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거죠.
지금 고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이력서에 아무것도 쓸 게 없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인턴십을 하는 순간서부터 학교 가서 클럽 액티비티를 뭐 할지, 바런티어를 뭐 할지, 그 다음에 인턴십을 뭘 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력서를 채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채워 나가는 인턴 경험이나 클럽 활동이나 다양한 바런티어를 2학년 때까지 잘 만들어 놔야지 3학년 1학기 때 내가 언캠퍼스 리크루팅을 오는 빅4들의 내가 이력서가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력서가 인터뷰에서 픽이 되고 뽑히고 인터뷰를 잘하면 3학년 2학기 끝나는 거 여름방학 인턴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인턴십을 잘 수행을 하면 거의 취업이 한 80% 이상 됩니다. 4학년 되자마자 보통 풀타임 업벌 줘버려요. 회계법인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4를 들어가는 가장 좋은 절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빅4가 오는 대도시에 소재한 대학을 선택을 해서 입학 전서부터 회계사 공부를 천천히 시작을 하면서 인턴십을 시켜서 이력서를 2학년 때까지 잘 만들고 공부를 해서 3학년 OCR에 오는 빅4들 중에서 보통 EY가 많겠죠. EY하고 딜로이트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름 인턴을 해가지고 취업이 돼버리는 그 루트로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학교도 정하고 전공도 정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원 소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이제 CP 입학하기 전에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취업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그러면 이제 영주권 빨리 받는 게 중요한 분들은 그 영주권을 빨리 받는 커리어 패스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회사가 결정되고 회사 프라이빗 쪽에 조금 더 영주권 빨리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일반 기업의 어떤 그 컨트롤러나 그런 매니저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학교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지역이 LA가 좋은지 뉴욕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 좋은지를 그거에 맞추어서 커리어 패스에 맞추어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대학원을 선택을 하실 때도 내가 무조건 순위가 높은 대학원을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보통 순위가 높은 아주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은 학기 중 인턴십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다 데이타임에 있기 때문에 낮에 있고 주 5일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면 한국에서 회계사를 했다거나 한국에서 회계윤리 10년 있는데 내가 미국 회계사 자격증도 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좋은 학교를 처음부터 가가지고 학교로 오는 빅4들에 내가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이제 취업이 되는 경우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한국 경력이 아무것도 없고 전공도 이쪽이 아니었는데 지금 미국에 와서 처음부터 뭔가 이걸 하려는 분들은 내 이력서가 학교로는 빅4에 바로 뽑힐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오히려 조금 저녁에 수업이 있는 학교를 가서 낮에는 실제로 경험을 하고 인턴십을 하고 그래서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빅4는 아니지만 조그만 회사에서 빅4에 가기 좋은 경력 퍼블릭 경력은 퍼블릭 경력을 잘 만들어서 취업 비자를 받고 이 취업 비자를 받아서 한 2년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미드티어나 빅4로 옮겨가는 그렇게 루트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학교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회계감사인지 아니면 인터널 컨트롤인지 프라이빗인지 밸류에이션 할 건지 텍스를 할 건지를 어느 정도 정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커리어 패스를 가져가고 이용 루트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최대한 대도시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대도시 소재 인턴십이 가능한 대학원을 통해서 졸업 전에 취업 비자가 결정이 되면 가장 좋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17년 정도를 본의 아니게 한국, 미국 1년에 7, 8번씩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이제 일본이나 유럽도 자주 제 개인적인 이제 컨설팅이나 변호사일 때문에 이제 가게 되지만 틈틈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생들 만나고 또 이제 CPA나 변호사들 이제 그 컨설팅 해주다 보면은 이 커리어 패스가 정확하게 안 잡혀져 있어갖고 이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충분히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내가 미국으로 유학 오는 목적이나 어떤 그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커리어 패스를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인지를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캐플이라는 이제 CPA 교육기관을 이제 2005년서부터 2004년에 이제 메일랜드에서 설립해서 저는 이제 그 전에 로스쿨 졸업하고 이제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CPA를 나중에 이제 저는 합격을 했는데 1999년도 제가 11월 달 시험 본 것 같은데 2000년도 11월 시험 본 것 같은데 변호사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이제 빅4를 포함해서 이제 3일이게 보면 영화에 보면 강의도 많이 하고 우연한 기회 물론 대학 교수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교환교수 와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우연한 기회 때문에 이제 이 교육기관을 설립을 해서 벌써 이제
뭐 7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미국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합격률 좋고요. 그리고 최대 합격자 배출하고 있고, 뭐 공인회계사 협회, 미국 공인회계사 유일하게 한국에서 이제 라이센스 체결이 되어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 뭐 워낙에 좋으신 선생님들이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강대 ASP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의 삼성동, 또 미국의 뉴욕의 캘리포니아에 또 이렇게 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건 상담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취업을 하거나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제 캐플리를 통해서 CPA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커리어는 이제 캐플리 만들고 이후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2006년도에 이제 CPA 합격자들이 나오면 이제 취업을 시켜드려야 돼서 만든 회사인데, 뭐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이제 리크루팅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는데, 이제 한 15년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전문가가 돼버렸죠. 뭐 제 전공 분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유학생들, 신입사원들을 리크루팅하는 회사는 아직도 미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밖에 없어요. 여건 없는 유학생들을 취업을 도와주는 회사 자체가 없는 거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헤드헌팅 회사는 보통 영주권 있는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2009년서부터 이제 미국에 취업하려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20대 후반서부터 40대 초반 정도까지 그런 분들의 미국의 대학원을 유학을 와서 이제 취업 프로그램을 런칭을 해서 하고 있는데, 뭐 거의 100% 가깝게 취업을 시키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작년서부터 이제 미국 유일하게 한국에 있으면서 신입생들 입학하려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원격으로 미국 기업들하고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회계 쪽으로 관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강조를 드립니다. 강추합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미리 회계 경험을 해라, 온라인으로. 미국에서 회사 경험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잘 상담 받으셔가지고 좀 이 귀한 시간을, 특히나 지금 입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5, 6, 7, 8, 이 4개월이 너무나 중요하고 인생에서 다시는 안 오는 시간이거든요. 나중에 여름방학에는 미국 회사들 가서 인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교육을 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을 할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4개월 동안에 공부를 하든지 인턴을 하든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 이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와 있는, 한국은 이제 삼성동에 있으니까 561-6306으로 전화 주시거나 이제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미국은 이제 917-460-1419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플러스코리아 담당자, 또 캐플리 담당자분이 따로따로 계시니까 CPA 상담 따로, 또 캐플리 플러스코리아도 취업 상담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는요. 아무쪼록 저희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셔가지고 성공하는 취업하는 유학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